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2024년 새해부터 골 폭죽이 터졌습니다. 20라운드 뉴캐슬을 상대로 무려 4골, 4대2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4골에 만족할 수 없던 경기였죠. 이번 경기 리버풀의 기대 득점 값은 무려 7.27, 데이터 센터에 따라 값은 다르지만 기대 득점으로만 7골이 넘으면서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가장 높은 기대 득점이 나온 경기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경기 안에서 누네스의 빅찬스 미스, 살라의 페널티킥 미스 등등 여러 아쉬운 장면들이 있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4골이나 득점하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 2023년 악몽의 해를 벗어나 곧바로 퍼포먼스 회복을 보이는 루이스 디아스의 활약상까지 굉장히 얘기할 요소들이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버풀이 어떻게 기대 득점 7골을 넘기며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새로 쓰게 된 것인지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권 전력, 프리미어리그 내에서의 강팀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리그 우승권, 챔스권, 1, 2위 싸움을 할 수 있는 팀과 3위에서 6위 싸움을 할 수 있는 팀, 매년 챔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팀과 우승권의 팀의 경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상대에게 선택을 강요하게끔 만든다. 한마디로 경기 주도권을 컨트롤하며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전술적인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대가 경기를 앞두고 계획한 전술의 목적성을 없애버리는 행위를 주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리그 우승권에 도달한 팀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애매한 3위 정도를 유지하며 우승권으로 분류되기엔 약하고 챔스 싸움을 하는 팀들 가운데에서는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팀들의 경우 자신들이 계획한 전술, 전략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상대방의 전술 전략의 목적성을 없애버리는 지배력까지는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우승권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배력을 갖기 위해서는 팀적인 조직력은 당연하고 그 안에 절대적인 역량을 갖춘 선수가 필요합니다. 리버풀은 운이 좋게도 여러 명의 선수들이 존재하죠. 반다이크, 살라, 알리송, 아놀드. 순수 개인 기량으로 상대방의 전술 전략 모두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적생들이 합류하며 완전한 조직력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체급 차이로 인해 경기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토록 리그 우승권이라 언급했던 아스날이 무너지는 것과 조직력이 완벽하지 않지만 리버풀이 우승권에 올라가고 있는 것, 이 차이가 결국에는 체급 차이, 슈퍼스타 차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뉴캐슬전을 통해 이들의 위대함을 다시 살펴봅시다. 미스매치, 라인업에서부터 살라, 누네스, 디아스가 매우 기쁠 수밖에 없던 경기였습니다. 덴번, 살라의 매칭은 살라, 누네스에게 있어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당장 보트만과 누네스, 디아스의 매치업도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트만의 최고 속도가 39.2km라는 기사가 나오긴 했으나 솔직히 잘못된 기록 혹은 가속을 모두 받은 상태에서 나온 수치로 해석했습니다. 리버풀 입장에서 민첩성이 떨어지는 보트만, 덴번이 나오게 되면 살라, 누네스를 경기 내내 막아세우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뉴캐슬은 4-3-3 포메이션 속에 레프트백에 위치한 덴번, 198cm의 거구답게 그라운드 경합에 능하고 공중볼 경합은 당연히 좋고 킥력도 준수한 터라 변형 3백에서 활용하기 좋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체형은 민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터라 리버풀 입장에서는 다른 경기보다 더욱더 살라에게 볼을 투입하며 덴번과의 1대1 매치업을 자주 만들어주는 것이 전체 효율에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좁은 중앙 공간 때문에 누네스에게 직접적으로 볼을 투입하는 빈도는 떨어질 테고 무조건적으로 살라에게 공을 몰아서 주면 쉬운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괜히 살라가 자신감을 얻어 평상시보다 더 많은 볼음반 페널티 에어리어로 진입한 것이 아닙니다. 뉴캐슬전 페널티 에어리어로 진입한 수치를 보시면 살라 11회, 존스 3회, 디아스 3회, 무려 11회. 이 수치가 얼마나 높은 것이냐 하면 리그 20라운드까지 살라가 아닌 경기당 리버풀의 페널티 에어리어 진입 수치가 10 이상 기록했던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아스톤빌라전 10회, 에버튼전 14회, 뉴캐슬전 19회. 여기서 살라 홀로 11회입니다. 살라의 시즌 기록을 보더라도 최대 기록은 4회. 그만큼 살라에게 있어 이날 경기는 매치업 상대도 좋았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위해 대표팀 합류하기 전 강한 동기부여를 바탕으로 최고의 활약을 보였다 말할 수 있겠죠. 심지어 전진 볼음반 수치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살라 12회, 디아스 5회, 존스 5회, 소보슬라이 5회. 평균적으로 3, 4회 정도 기록하던 살라가 이날은 12회. 홀로 공을 잡으면 무작정 상대 골문으로 향해 뛰었다 봐도 무방합니다. 민첩성이 떨어지는 덴번 입장에서 살라와의 측면 1대1 매치업 상황 속 먼저 발을 뻗어 볼을 뺏는 행위가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 살라는 그냥 계속 박스 안으로 진입해서 볼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수월했는지 터치 스팟과 패스 스팟을 보시죠. 살라는 90분 동안 64회 터치, 이 중에서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잡은 횟수만 18회가량 됩니다. 어택 서드에서는 47회, 사실상 거의 모든
모든 볼을 페널티 에어리어 근처에서 잡을 수 있었다. 패스 스팟도 보시면 43회 패스 동안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아주 수월하게 패스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맨유전과 비교해보시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맨유전 터치 스팟입니다. 76회를 기록했었죠. 오히려 터치 수가 더 많지만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볼을 잡는 횟수가 10회로 더 적습니다. 어택 서드에서의 터치도 50회, 역시나 더 많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이진 못했죠. 이 터치 스팟만으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겠지만 맨유와의 경기에서 페널티 에어리어 진입 볼은 반, 전진 볼은 반 두 가지를 더해서 보시면 맨유전은 2회, 6회, 뉴캐슬전은 11회, 12회 뉴캐슬전이 얼마나 측면을 뚫고 진입하기에 좋았던 경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리버풀 대부분의 찬스 메이킹이 아놀드, 살라, 소브슬라이 위주로 이뤄지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뉴캐슬 입장에서 살라 한 명을 막지 못해서 두 번의 만회골이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위협적인 찬스를 준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살라가 잘했다는 게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벤번, 보트만 두 선수와 누네스, 살라, 디아스 간의 매치업은 최악에 가까웠다. 경기 장면으로 쭉 보시죠. 첫 번째로 17분 오프사이드 상황, 압박을 잘 풀어낸 상황에서 존스의 수루 패스가 보트만과 덴번 사이 누네스에게 향합니다. 보트만의 최고 속도는 39.2km라고 말하긴 하지만 기록이 잘못된 것인지 아님 가속도가 붙었을 때를 말하는지 몰라도 단거리 순간 속도를 누네스와 붙어서 이기는 선수는 몇 없죠. 아무튼 속도에서 완전히 차이가 났지만 오프사이드로 득점 취소. 다음으로 20분 PK 상황입니다. 역시나 디아스에게 볼이 전달되어 슈팅 타이밍을 보는 가운데 발을 빼지 못하고 디아스를 향한 태클이 그대로 PK로 불리게 됩니다. 첫 번째 태클은 덴번, 후속 동작에는 보트만이었죠. 세 번째 35분 결정적인 상황, 전방에 있는 누네스를 향해 롱볼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역시나 매치업이 보트만과 누네스입니다. 푸싱 파울에 대한 어필을 하긴 했으나 완전한 볼 소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되었던 장면이죠. 이 장면도 보트만, 뒤에 덴번은 따라오지도 못합니다. 48분 득점 상황, 이리저리 공이 디아스에게 전달되고 소보슬라이가 박스 안으로 진입하며 덴번을 이끌고 갑니다. 패스각이 없다 판단한 덴번은 디아스로 향하는데 디아스는 가볍게 벗겨냈죠. 이런 장면 때문에 살라와의 매치업에서도 덴번과 같이 민첩성이 떨어지는 선수가 단순 스피드가 아닌 민첩성이나 잔발이 좋은 선수를 만나면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죠. 아무튼 이후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 누네스, 살라에게 패스, 득점. 역습 과정에서 덴번이 본 포지션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커팅할 수 있는 찬스에서 하지 못했던 것이 곧바로 실점으로 향했습니다. 50분, 그냥 모든 상황에서 살라에게 볼이 갑니다. 덴번과의 매치업 때문이죠. 안쪽으로 치고 가려다 그냥 다시 왼발로 빼는 장면, 위협적인 크로스가 누네스에게 향했지만 누네스는 그대로 흘리는 판단을 통해 득점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51분, 또 곧바로 볼 소유권이 명확치 않은 가운데 디아스에게 향하게 되고 이 순간 살라는 박스 안으로 돌아 들어가게 됩니다. 디아스는 그런 살라를 확인하고 덴번 뒤로 공을 넣게 되죠. 덴번은 공이 뒤로 넘어간 후에야 살라를 확인하고 그에게 붙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누네스는 안타깝게도 좋은 찬스가 다시 한번 정면으로 향하게 되어 득점을 기록하진 못했습니다. 7번째 52분, 보트만이 완전히 누네스를 놓치며 로빙스루 패스 한 번에 1대1 찬스를 맞게 되는 장면입니다. 재밌는 게 보트만이 뒤에 공격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쳐다봤을 때 애매한 각도라서 누네스를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누네스는 자기 앞쪽으로 볼을 넣어달라 요구하고 볼이 투입되었을 때 보트만은 따라가질 못합니다. 이 또한 누네스에게 있어서는 잘했지만 또 아쉬운 장면. 64분, 조타가 살라에게 전달, 살라는 역시나 덴번하고 매치업이죠. 가볍게 우측 페이크를 넣고 좌측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크로스이자 슈팅, 선방에 막혔지만 역시나 또 위협적인 찬스. 9번째 73분, 다시 한번 조타는 살라에게 패스를 전달하고 살라가 좌측으로 뺄 것을 알고 발을 넣는 순간 넘맥, 다리 사이로 패스를 넣으며 침투하는 조타에게 전달됩니다. 이후 존스의 역전골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77분, 알리스터가 다시 살라에게 전달, 덴번 입장에서 살라의 우측, 좌측 모두 쉽게 예측할 수 없는 터라 공간을 내주면서 수비하려는데 그냥 살라는 스탠딩 상황에서 왼발로 크로스를 올려버립니다. 각포 득점. 이렇게 10번의 장면을 가져왔는데 경기 내내 모든 위협적인 장면은 우측에서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매치업이 안 좋았던 것인지 알 수 있죠. 이 영상에서 살라만이 아닌 반다이크 얘기도 같이 해보려 했는데 어쩌다 보니 순수 체급차로 눌러버린 살라의 위대한 경기력 위주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전 서로 많은 분석을 했겠지만 뉴캐슬 입장에서는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살라 누네스 라인을 막아 세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괜히 클롭이 누네스 디아스를 스타팅으로 넣으며 많은 스프린트, 드리블, 공격적인 볼음반을 요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살라는 이날 득점을 통해 프리미어리그 단일 클럽 150득점 돌파, 해리케인, 아게로, 루니, 앙리만이 살라보다 높이 있습니다. 만일 살라가 2년만 더 뛰어준다면 케인 득점은 뚫지 못하더라도 아게로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20경기 모두 출전하여 기록한 살라의 기록입니다. 루턴타운, 셰필드 유나이티드, 맨유, 벌리 4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14골과 9개의 어시스트.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돌아온 다음 2월에서 5월까지 기회를 꾸준히 받는다는 가정하에 살라의 25골 15어시스트는 충분히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이러면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 받지 않을까요? 이뿐만이 아니라 살라는 20라운드까지 최다 득점, 어시스트, 기대 득점, 어시스트 값, 유효 슈팅, 빅찬스 득점, 메이킹, 오픈 플레이 찬스 메이킹, 상대 박스에서의 터치, 모든 공격 포인트 관련 지표는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라는 팔아야 한다니 뭐니 드리블이 느리고 뭐고, 네, 20경기 14골과 9개의 어시스트. 추가로 누네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아서 조금만 먼저 얘기해보자면, 만약 이 경기에서 센터 포워드의 각포가 나왔다? 생각보다 힘든 매치업이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첫 번째로 보트만 각포의 매치업에서 각포가 스피드 우위를 보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네스의 빠른 발, 움직임을 토대로 살라에게 창출시켜주는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박스 아닌 바깥 위주로 도는 각포로 인해 살라의 온더볼 상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각포가 더 많이 잡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살라는 오프더블 움직임을 통해 마무리하는 작업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라운드 경합에서 덴번과 살라의 매치업, 살라가 유리하진 않겠죠. 정말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후반부에 각포 조타가 나와서 우위를 점한 것은 이미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 전반 그렇게 몰아치는 와중에 뉴캐슬 수비진의 체력이 남아날 리가 없습니다. 미친듯이 누네스 디아스 스프린트를 견제해야 하는데 후반부에 체력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누네스 각포 둘 중 누가 중앙에 더 어울리는지 관련해서는 누네스 영상에서 바로 이어가 보고, 오늘 못다한 반다이크의 위대함, 누네스 디아스의 활약상 관련해서는 추후 영상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